그러니까 운동은 밥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감당했을 만한 스트레스도 코로나로 해서 50대 후반 주부분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집 안 사서 막 우울증 걸렸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그 사연을 듣고 나서 그게 이제 몇 개 사연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쓰게 됐던 꼭지였거든요. 네. 이 한국인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것도 선생님 좀 일선에서 보실 텐데. 예, 사실 이게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다, 뭐 불안하다 하는 것들이 비단 개인의 책임이기만 하겠어요. 뭐 내재적인 문제이기만 하겠어요. 사실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의해서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 뉴스 이런 데 관심이 많긴 하거든요. 뭐 잘 안 팔린 책이긴 하지만 옛날에 제가 뭐 다른 책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사실 뉴스를 가지고 심리를 좀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특히 뭐 요즘 청년층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집 문제도 그렇고 뭐 어쨌든 직장 문제로도 많이 오고 또 연애도 잘 안 된다 혹은 뭐 진짜로 포기한 친구들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뭐 그런 문제로 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약성이나 개인적인 약점에서만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사회적인 현상이 혹은 사회의 문제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게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젊은 층일수록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연애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왠지 젠더 갈등도 있고 뭐. 예. 그렇죠. 사실 그 지점도 요즘도 진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20대 오면 확실히 갈등 요소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젠더 갈등을 상담 시에 노출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옛날하고는 다른 텐션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깨기가 참 이게 뭐랄까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뭐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할 텐데 혐오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뭐 노골적인 그런 표현도 일도 있고 또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 전제를 깔고 한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젠더와 갈등 젠더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할 때가 많으니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갈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민감해진 거는 저도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는 아마 그런 텐션이 훨씬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비단 연애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상담하실 때도 선생님의 이제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예민해지죠. 그렇죠. 진짜로 이게 혹시 이런 어떤 젠더의 관점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되돌아볼 때가 진짜 많아졌고요. 그 지점 한 4, 5년 전쯤에 제가 어떤 기업에 강의를 갔는데 하여튼 제가 뭐 좀 농담 삼아 재밌게 한 이야기인데 던졌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걸 저도 체감을 했는데 상담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은연중에 저도 좀 뭐 실수라기보다 은연중에 그런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최대한 저도 자꾸 조심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게 그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 학생이든 여성 학생이든 여성 선생님 좋아하는데 남자 선생님은 그 어디도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교육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도. 사실 뭐 비율도 좀 선생님의 비율도 성별 비율도 좀 뭐 어쨌든 좀 차이가 나거나 좀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 선생님 뭐 남 선생님, 여 선생님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옛날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런 좀 관점을 갖고 있었다면 요즘 그냥 좀 노골적으로 이건 뭐 어떤 선생님이 더 좋아요. 나는 어떤 성별의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듯이 아주 주장하게 되는 이야기도 참 뭐 드물지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남자 의사 선생님 싫어요, 막 이런 거. 사실은 그 정신과에서는 조금 더 그런 요소를 고려할 때도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린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 컨플릭트나 뭐 심리적인 역동들이 개입돼 있다면 과연 이 친구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rapport를 쌓을 때 여자 선생님이 적절할 것인가? 어머니 이미지나 어머니 상을 연상시키는 선생님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뭐 파더 피규어에 대한 어떤 데피시시 있다면 뭐 과연 아버지 상을 가진 느낌을
뭐 권위적인 뭐 그런 선생님이 더 이 친구에게 더 적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더 적합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근데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지점들도 고려를 해서 어떤 역동을 역 심리적인 다이나믹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사실은 계속 고려를 하기는 해요. 그건 사실은 젠더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다이나믹에 따라서 그게 어떤 남자 성별의 선생님과 여자 성별의 선생님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인가에 좀 뭐 해석이랄까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인 부분들이 사실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죠. 실제로 저도 그런 지점들을 느끼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뭔가 개인적인 어떤 환자의 뭐 예를 들면 남자 선생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접근하기 어려운 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운 개인적인 어떤 과거가 있다면 히스토리가 있다면 사실은 이게 라포를 맺기 어려울 때도 있죠.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한두 선생님 뭐 두세 선생님 만난다 생각하고 조금 만나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절대로 정신과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막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병원에 간다고 해서 환자가 다 잘 치료되느냐 그런 게 그렇진 않거든요. 정신과에 약간 특수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권위자이냐 아니냐라든지 지식이 뛰어나냐라든 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특성들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찌 보면 약간 운명과도 같은 운과도 같은 어떤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집어서 어떤 요령이나 팁을 찾기보다는 내가 잘 맞는 정신과 특히 정신과 선생님을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는 한두 명, 두어 명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나본 다음에 체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맞는가라는 것들을 얻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정석일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선생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편하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거는 좀 대화 상담하기가 좀 어렵더라라는 걸 몸소 깨달아야 적합한 선생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은 김병수라는 이름 세 글자를 걸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자신감이 뭐라 그럴까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뭐 행복 정신과에 간다고 해서 행복해진다 보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저를 쳐다봤지만 제 이미지,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저한테 바라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그 이미지를 일관되게 구현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그냥 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그 영역을 어떤 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해소하고 싶다라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건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몸소 체험해 보자. 뭐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분들은 어떤 정답이나 정확한 치료법이나 확실한 원인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더 어려워져요. 그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정신과 문제, 심리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저도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확실한 답을 내놔라, 확실히 치료되냐, 완치되냐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운동은 밥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좀 중년에 들어가고 노년기에 들어가면 그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혹은 내가 한번 우울증에 걸렸는데 재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전문의만 매달고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그냥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확실하고요. 뭐 의학적인 증거도 너무 자명하고요. 실제로 경도의 우울증은 예를 들자면 운동을 중등도 강도로 계속 꾸준히 하면 약 먹는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방, 재발 방지, 네. 그다음에 완치를 위해 뭐 완치라고 할까요? 증상을 완전히 없애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기본적으로 필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가벼운 스트레스나 번아웃 혹은 뭐랄까요? 뭐 의욕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할 때도 운동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운동을 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네. 저는 원래 달리기도 잘 못했고 학생 때는 네. 맨날 꼴찌였거든요. 네. 오래 달리기 하면 진짜 힘들어가지고 헥헥대고 뭐 책에도 잠깐 적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보약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운동을 이렇게 막 체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요즘은 그걸 안 하면 하루가 이렇게 의욕이 잘 유지가 잘 안 돼서 갈수록 이게 내가 기본적인 에너지와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 가볍게 조깅하는 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쪽입니다. 사실 뭐 마음 챙김이 대세죠. 대세가 된 지 뭐 꽤 오래됐죠. 사실 뭐 정신과 심리 치료 영역에서도 마음 챙김이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서드 웨이브, 그러니까 3세대 조류, 네. 뭐 이제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행동적인, 그 다음에 인지적인, 그러면서 이제 마음 챙김과 같이 그러니까 제3의 물결로 사실은 이렇게 훅 들어왔거든요. 그게 벌써 한 10년, 20년 됐고요. 대중에 이렇게 널리 회자되는 건 뭐 요즘은 너무 이제 뭐 많아졌죠. 심리 치료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마음 챙김의 어떤 핵심적인 그 원리랄까요? 이게 벌써 심리 치료의 치료 원칙으로 받아들여진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가끔 이제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심리 마음 챙김의 부작용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이코패스가 마음 챙김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렇던데요. 근데 실제로 뭐 너무 마음 챙김이 이게 조금 심리적인 거리라든지 자기 관찰, 뭐 이렇게 평정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선한 의도나 연민을 놓쳐버리면 혹시 부작용이 생기진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도 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대세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느낌들로 이제 사실은 계속 사이코패스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악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마음 챙김을 그런 식으로 차용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세가 된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핵심 원리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지워버리고 그런 선불교나 불교에서 수양이나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용해 온 것도 맞고요. 근데 분명한 건 마음 챙김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심지어는 명상하면 뇌가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연구도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확실히 효과 있는 건 맞고 치료자들도 마음 챙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직도 저희가 많이 기대는 게 막 사주, 명리, 주역도 많이 기대잖아요. 이거는 약간 현대의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아니,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과학적인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또 저는 뭐 그런 지식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 중에서도 사주 명리 공부하셨고 학위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아시겠지만 누군지. 또 저도 저희 옛날에 병원에 계실 때 저희 위에 교수님이 막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막 짚으시면서 나를 짚으시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정신과 선생님은 그런데 약간 열려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신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사실 지식은 없습니다. 뭐 사주명리 전혀 지식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관점은 사람이나 뭐 살아가는 방식이나 뭐 마음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모호한 영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호한 영역들을 어떻게든 사람들은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설명이 돼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사주 명리가 아닌가. 근데 그런다고 다 알 수 있을까? 아니, 절대 아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고 설명하고 싶어 하겠지만 하여튼 모호한 영역은 영원히 남을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뭔가 들리니까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 뭐 신내림을 받았다, 뭐 신기가 있다, 받아야 한다. 예, 뭐 환자 중에도 이제 뭐 부모님이 신내림 받고 뭐 이게 뭐 하셨어요, 뭐 이런 환자들이 서로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냥 보편적인 네. 보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쨌든 보수적인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네. 신내림이나 뭐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건 약간 정신 질환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뭐 조울병이라든지 조현병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내림에서 그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네. 감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사고의 변화들을 잘 기술해 놓은 걸 보면 네. 그 현상학적인 변화가 조현병이라든지 조울병에서 나타나는 사고나 감정 변화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조현병적인 경험을 한 거야. 그 당시에 조증이었는데 그걸 조증인지 모르고 자기는 마치 뭐 위대한 신의 어떤 뭔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또한 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들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게 모든 과학이나 네. 병리적으로만 어떻게 모든 게 또 해석될 수 있을까? 네. 또 우리가 모르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정신과적인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약간 비관주의자거든요. 지금은 막 긍정주의자가 되려고 지금은 아니군요.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는 엄청 이제 나름대로 막 노력하고 예를 들자면 테니스를 칠 때도 막 공이 잘 맞아야 돼. 맨날 이제 예전 같으면 난 해봐야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가까웠다면 최대한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약간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마 제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약간은 더 비관주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릴 때 습관이나 제가 좀 피곤할 때 제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저는 약간은 어쨌든 조금은 회색주의 약간 비관적인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저 자신도 좀 싫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비관주의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는 쪽에 저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항상 이게 약간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실망을 좀 덜하고 확실히 약간 기쁨도 덜하지만 실망도 덜하고 또 어쨌든 너무 크게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마음 다칠 일도 약간 덜하고요. 그리고 뭐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난관을 맞거나 좌절을 맞더라도 어쨌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부분도 있겠지라고 받아들이기에도 좀 용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관주의자라고 해서 나쁘다라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비관주의에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나름의. 그 기능들을 글쎄요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묘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막 셀리그만 긍정 심리학 이런 거 보시면서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강의 갈 때 맨날 팔아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셀리그만도 비관주의자다. 아마 그 에피소드도 아마 셀리그만 책 자서전 읽으면 나올 거예요. 뭐 셀리그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비관주의자예요. 회색 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주의를 홍보하고 다니거나 뭐 그게 좋더라고 뭐 어쨌든 강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개인적으로 어떤 취향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무조건 긍정주의적이고 낙관적인 것이 과연 그것만으로 뭐 행복해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오히려 막 기분이 좋아야 돼요. 뭐 항상 뭐 짜릿한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혹은 낙관적이고 기대에 부풀러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마치 그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진료하면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맨날 와서 이제 심심해요. 뭐가 문제예요? 따분해요. 맨날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물어보면 큰 문제도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원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살던 게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운동 그것도 역시 이제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뭐 운동도 종류, 탁구, 테니스, 뭐 옛날엔 골프도 열심히 쳤고, 뭐 수영, 뭐 달리기, 등산, 트레킹, 뭐 다 그냥 저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심지어는 뭐 애플 뮤직 틀어놓고 뭐 온갖 음악을 다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나. 이런 음악이 나한테 잘 맞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감각적으로 찾아가고 내가 어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뭐 걷고 하여튼 오감을 활용하는 것들을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미각에 집중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보거나 경치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릴렉스 활용 뭐 이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청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음악을 더 많이 활용하시겠죠. 촉각도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그런 어떤 특성이나 선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잘 모아가시는 걸 평생의 숙제로 삼으시거나 뭐 과제로 삼으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되면서 뭐 진료실 풍경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뭐 아주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의사 중에서 제일 화랑은 정신과 의사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실제로 뭐 의료 지출도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지급하는 건강의료보험 이것도 사실은 정신과 영역만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아주 단순한 수치적으로 뭐 정신과 환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는 옛날 같았으면 안 왔을 사람들도 오게 되는 경우도 많죠. 평범한 주부가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도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고 워킹맘들도 더 힘들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감당했을 만한 스트레스도 코로나로 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가 늘어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부도 훨씬 더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뭐 직장인들도 확실히 조금 더 취약했던 것 같아요. 뭐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본 많은 분들 여성 여성 직장인인데 싱글이고 재택근무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온 분들 꽤 많았었어요.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외롭다. 혼자 일하니까 오히려 안 좋다. 출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싱글 여성 직장인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 직장인보다도.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많았고요. 확실히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단절이 많이 되니까 사회적인 접촉이 많이 들으니까 고립되면서 확실히 노인 우울증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조금 여가 시간이 많아서 여유롭게 자기 자신을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감을 겪으면서 오신 분들 꽤 있었죠. 은퇴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 좌절되면서 집에서 부부가 그냥 은퇴하고 나서 같이 붙어 있다가 맨날 싸우신다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하여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방식들이 제한되거나 변형되거나 왜곡되면서 뭐 옛날 같았으면 안 왔을 분들이 꽤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게 특정한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성격이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당연히 확실히 그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는 직장인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환자 혹은 상담을 오시는 분이 확실히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직업 관련. 그러니까 그게 꼭 직무 스트레스,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해왔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어떤 본질적인 물음을 갖고 오시는 분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거든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사실은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거의 많지 않았죠, 사실은요. 근데 확실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도 요즘 뭐 개업을 어디 많이 하냐? 옛날 같으면 뭐 상가 이런 데 많이 하지만 요즘은 광화문 대로변에도 엄청 많잖아요. 직장인들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실제로 직장인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나 뭐 심리적인 변동이 생겨서 도움을 호소하는 뭐 인구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집단이 굉장히 늘어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주부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참고 살아야지 뭐 당연한 거지 했던 것들도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고 또 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겪으시면서
뭐 요즘은 조기 은퇴도 많이 하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니까 옛날에는 겪지 않았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조기 은퇴도 그렇고 정상적인 은퇴도 그렇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숙제이기도 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숙제일 텐데 그것이 우울증으로 다가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확실히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가가 늘어나면 늘어나도 힘들고 일 때문에 너무 바쁘면 바빠도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사실은 직면에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거든요.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저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저도 글을 쓰면서 보내지 책 읽으면서 보내지 하지만 과연 내가 일을 안 한 채로 글만 쓰고 책만 읽으면서 행복하거나 평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자신에도 확신이 없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다른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숙제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게 일을 하실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퇴 다가와서 할 문제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하지 문제도 아니고요. 액티브하게 일하실 때 계속 은퇴 이유를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 기쁨을 어디서 느끼는가, 내가 어디서 감동을 받는가를 계속 실험하고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자기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과 그게 이제 노후의 대책과도 사실은 다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 연예인은 어떤가요? 연예인들은 약간 연예인들의 뭔가 자살이나 뭐 공황이 사실 이게 뭐 저도 뭐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연예계에 종사하시거나 하는 환자분들도 계신 게 사실인데요. 확실히 더 취약한 거는 확실히 더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성상. 특성상.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예상하는 것처럼 뭐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공백기를 감당하기 힘들어하거나 뭐 밤샘 촬영을 하시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굉장히 뒤집어지잖아요. 그거 사실 인간이 경험하기 힘든 스트레스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직업 여건이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고 또 뭐 사실은 또 그런 좀 아티스트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을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또 개인적인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예술가적인 기질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정신 건강에 좀 취약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섬세함이 좋긴 하지만 감성적인 게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외부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뭐 아티스트는 감각에 껴있고 섬세하고 뭐 주변 환경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에너지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게 과부하가 걸리면 힘들어지기도 하죠. 또 뭐 서포트 시스템의 문제도 많고요. 어쨌든 그런 뭐 예술가 혹은 대중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일에 종사하시거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은 정신 건강을 더 관리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굉장히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정치인이나 사장님들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의 저는 뭐 정치인도 좀 보기도 했고 뭐 사장님들은 좀 많이 더 본 편인데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뭐 CEO나 또 그런데 관심도 좀 더 늘어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그거는 근데 또 한편은 약간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CEO 분들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건 뭐 정말로 치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하 직원을 어떻게 좀 잘 매니지먼트를 할까라든지 심리를 잘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까라는 욕심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 멘탈 관리를 잘해야 어쨌든 성과를 낸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성과 위주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긴 있고요. 물론 CEO 중에서도 우울증도 많이 걸리시고 뭐 실제로 정신 공황 장애도 많고 불면증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불면증 엄청 많으시거든요. 아마 안정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관리자 분들 중에서는 뭐 취약한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 더 오신다. 정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도 전반적으로는 잘 안 온다. 전반적으로 잘 온다. 와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올까 의심스럽다. 이 정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좋은 문장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뭐 좋은 문장이라는 거의 관점도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제 나름의 고유한 스타일이나 이야기하는 방식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이 지금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근데 앞으로 제가 쓰고 싶은 책은 근데 조금 다른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을 모아가는 건 하고 싶긴 한데요. 제 가장 장기적인 뭐 목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울증의 역사를 쓰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자, 언제 잘 될지 또 언제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우울증이 뭐 고대 아주 히포크라테스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현상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우울증이라는 현상을 두고도 그 사회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느냐, 어떤 사회이냐에 따라서 그걸 뭐 병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마귀에 뭐 신들렸다라고 보기도 하고, 뭐 정신이 나약하다고 보기도 하고, 퇴폐했다고 보기도 하고, 굉장히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사회가 달라지면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대하는 개인의 접근도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역사를 쭉 관찰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사회가 변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무엇이 행복인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 왔나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책들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누군가 뭐 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역사를 이렇게 쭉 관찰해서 우리 인간이나 사회의 대응들을 기술하면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장기적으로는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 그 작업이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 사실 자료도 모으고 책도 사서 모으기도 하고 원서도 사서 모으고 읽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 어떻게 그게 실현될지는 저도 사실은 장담을 스스로도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 욕심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소설가의 문장 같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정말 문학적인 문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 중에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딱 이 질문 받고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삶이 그냥 숙제라고 저한테는 생각하거든요. 좀 김 빠지는 이야기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삶이 버겁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막 힘들어서 버겁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일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하루하루 이렇게 체력을 유지하면서 뭐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약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냥 뭐 좋아서 막 기뻐서 한 모든 삶을 계속 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아니고 그리고 또 숙제라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막 열심히 풀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숙제 다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또 뭔가 내가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분명히 느낌도 들고 그 숙제를 다 해결함으로써 그 다음 내가 어쨌든 내가 조금 더 발전한 느낌도 없고 성취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속 삶이 당신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숙제라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숙제고요. 근데 그 숙제가 하여튼 끝나지 않는 숙제라는 게 좀 서글프긴 하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영원한 숙제가 삶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부동에 한 몇십 년 동안 선망하는 직업 1위 아닙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자라나는 꿈나무를 위해서 한 말씀 저는 요즘 같으면 의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요즘은 요즘은 너무 다 의대 가려면 공부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건강한 대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되거나 의학 발전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 노 교수님 중에 성적은 그냥 1등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신문도 보고 좌절도 좀 겪어보고 실험도 좀 해봐야 진짜 의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항상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 좀 체험들을 좀 더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게 꼭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직종을 하시던 너무 유튜브나 제 유튜브 하지만 너무 책으로만이 아니라 좀 리얼이라고 할까요? 리얼에 대한 어떤 체험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직접 몸소 느껴보고 쌓아가는 것들을 해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전문 지식도 쌓고 전문가가 되시는 것들을 꿈꾸시면 좀 더 행복한 삶도 얻고 그 분야에서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자기 직무를 충실히 더 수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 OS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 겸손한 공감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